저희 1번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건데 2023년 12월 모의고사예요. 자,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우리 재무회계라는 것은 외부 보고 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에 대해서 일정한 표준화된 양식이 있었죠. 이것을 우린 재무제표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준을 회계기준이라고 얘기하지. 자, 근데 관리회계는요. 자, 관리회계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관리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은 없다. 이러면 회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양식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드는 특별한 기준도 존재하진 않는다. 그냥 상사의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서 답은요 1번이죠.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모두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외부적으로 주는 것만 법적 강제력을 가져요. 왜냐면 여러분들 정보를 외부에 쉽게 주고 싶나? 아니지. 기업도 마찬가지야. 기업도 마찬가지라서 내 정보를 외부에 주는 것을 좀 꺼려해요. 그러니까 법적 강제력을 마련해 놓는 거야. 하지만 내부 관리 목적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지들끼리 알아서 잘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굳이 법적 강제력은 두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나머지 문구는 다 맞는 문구니까 이거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다음 중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답은 일단 1번이거든요. 근데 1번 말고 다른 문구부터 좀 보면요. 자,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의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했던 거야. 정보 자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예측치의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3번 올라가서 보면 자,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 또는 즉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가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목적적 합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가 예측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인가치. 그것에 대해서 나온 문구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자, 그게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해서 해당 기업의 특유의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업의 주관적 가치, 임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냐? 못 참는다면 중요한 거고 참으면은 중요하지 않은 거고 뭐 요렇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답은 1번이야. 근데 이거 많이 헷갈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가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두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틀린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요거 두 개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야. 중요성도 있어야 돼. 맞죠? 그렇게 틀렸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야.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 예측 가치가 없어도 확인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확인 가치가 없어도 예측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 자, 봐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났어. 꿈을 꿨단 말이야. 근데 돼지 7마리가 등에다가 번호를 메고 이렇게 나한테 뛰어와. 이게 뭐야? 돼지 꿈인데 얘네가 로또 번호를 달고 온 거죠. 그쵸? 그러면 나 그걸로 로또를 샀단 말이야. 나 이 꿈 안 꿨으면 로또 샀을까요? 안 샀겠지. 방금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을 했어. 근데 나 이거 확인됐어? 당첨됐다고? 확인 아직 안 됐어. 예측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요. 로또를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어. 확인 가치만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소개팅 같은 거지. 만약에 사진을 못 보고 그냥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확인만 되는 거잖아. 예측한 적이 없어, 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내 이상형과 부합하면 막 잘해보고 싶고 그렇잖아. 근데 내 이상형과 부합하지 않아. 그럼 굳이? 약간 이 생각도 들 수도 있죠.
확인 가치로만 의사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모두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 모두란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거 답은 1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도 답 먼저 고르고 가볼게. 답은 2번이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답이 2번인데 비용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왜가 중요해, 왜가. 다른 문구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알 건데요. 여기서 2번이 옳지 않은 요거 왜가 중요하다고. 자, 비용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포함된다라는 거잖아. 올바르게 고치면. 자, 여러분들 봐봐. 제가 자본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자본의 분류를 할 때요.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있죠. 그 중에 이익잉여금은 제가 요렇게 좀 알아두자. 당기순이익의 저금통이다 라고도 얘기했었어요. 맞죠?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에 뭐가 들어가? 요게 못 쓰는 거라고 얘기했어? 요거라고 얘기했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관계에 있는 미실현손익 및 모든 실현손익이라고 얘기했잖아. 얘들아, 이게 뭐니? 이거잖아. 맞죠? 우리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구해? 수익 마이너스 비용. 맞죠? 그러면 얘도 들어간다는 거야. 그 가장 대표적인 미실현 손실이 뭐야? 우리가 옛날 기업회계 기준으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이거 아직 내가 진짜로 손실 본 건 아니야. 기분만 안 좋은 거잖아. 근데도 비용으로 인식하잖아요. 그 얘기야,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랑 좀 연결시켜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이거 답은 4번이거든? 별표 쳐놓으시자. 얘는 중요해요. 자, 얘는 중요한데, 요거 이제 어차피 모의고사 때 말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요거 얘기할게요, 이제. 자,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요. 자, 우리 뭐뭐 있었지? 자, 기타 포괄손익 항목 6가지 있었고, 6가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재분류 조정이 안 되는 애들. 지읒자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그 다음에 지분 상품 중에 FV, OCI 평가손익.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제도 중에 재측정 요소. 다른 말로 보험수리적 손익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재분류 조정이 되는 애들. 은요, 지읒자 이외 애들이지. 맞죠? 자, 지읒자 이외 애들이고요. 요거 뭐뭐 있었어? 일단 채무상품에 FV, OCI 평가손익. 그 다음에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그 다음에 요까지만 쓸게요. 효과적인 부분. 그쵸? 자, 요렇게 6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봐. 우리 법인세 잠깐만 생각해볼게. 법인세에서 우리가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가 발생해서 조정하는 게 뭐였어요? 기타였죠. 그쵸? 그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어디를 나눴어? 자본 조정 어딘가를 나눴었지.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손익거래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보여줄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요거 봐봐. 요거 기억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만큼은 지금 회계상 자본으로 보자. 요만큼은 세법상의 그냥 입금과 송금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를 조정하는 게 우리가 기타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요렇게 법인세는 얘를 손익으로 보니까
손익으로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요거 세금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기타 포괄손익에서 세금 효과를 빼서요, 이렇게 순액으로 나타내는 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순액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즉,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이 10만 원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마치 우리 어떻게 적어 놓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빼서 구하는 것처럼. 이해 가시나요? 자, 근데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가능해요. 그냥 8만 원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일 금액으로 얘기한다는 게 단일 금액이 이거 얘기하는 거. 요거 순액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법인세 잠깐만. 다시 G만 맞구나. 자, 요거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표시하는 방법. 요게 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G만 보고 뺀 거구나 이러고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요거 문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요거는 진짜 자주 나오는 단골 멘트예요. 자,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다 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1, 2, 3번 틀린 거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수익은 유효자율법을 사용한 이자 수익, 그 다음에 매출원가, 금융원가, 법인세 비용, 지분법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최소한 포함해야 될 항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애당초 틀렸어요. 그렇죠? 일단은 수익, 유효자를 여기까진 맞아. 근데 우리 비용의 구분은 어떻게 했지? 자, 요렇게 했었잖아. 보여주면서 갈게. 여기다 있나 보고. 자, 우리가 최소한 구분 표시해야 될 건 수익은 일반 수익과 이자 수익은 별도 표시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별도 표시해야 돼요. 맞죠? 여기 이렇게 적어 놨었잖아. 그 다음에 중단 영업 손익하고 지분법 손익을 별도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간 거 이거 얘가 문제야. 매출원가가. 매출원가는 별도 표시 안 해도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가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언제? 성격별 손익계산서일 때. 반드시 구분 표시해야 됐으면 성격별에도 무조건 쓰였어야 된다고.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2번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위 포괄손익계산서 한 장으로 작성하거나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하는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손익계산서의 양식은요, 제가 이렇게 나눴었지.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나눴어요. 기타 포괄손익을 포함하는 계산서는 요거 두 번 말한 거야, 지금. 아시겠나요? 그래서 별개의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문구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을 표시할 때는 기능별로 분류하거나 성격별로 분류하여 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12월 문제의 특징이야. 꼼꼼히 안 읽으면 틀리는 거. 자, 기능별로 분류하고 성격별로 분류하는 건 여러분들 수익이 아니야. 비용이지. 수익을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 수익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용만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차이라고. 그쵸? 그래서 제일 위에 매출액이 오는 건 맞다고요. 맞죠? 그래서 수익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이 문제를 바꿔보면은, 자, 이 문제는 요거죠.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죠. 요거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 투자자산,
금융자산의 시가 변동분 요것만 있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 3번 이렇게 고르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응. 자, 그래서 5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6번 별표. 자, 일단은 1번, 2번, 3번은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그리고 생물자산이 나왔어요. 자, 생물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농업 같은 걸 할 때는 보통 젖소나 이런 걸 키우잖아. 그쵸? 그런 걸 생물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나무 같은 걸 팔아서 파는 기업이나 요런 것들도 있죠. 닭을 키워서 파는 요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자,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게 생물자산인데요. 생물자산도 일단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자, 요거 얘기해 볼게.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의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이요. 이게 뭐야?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죠. 맞죠? 다시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잖아. 그렇지? 얘는요, 이런 재고자산은요,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금액 중에 큰 금액으로 수확 시점의 최초로 인식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중에 작은 금액이야. 큰 금액이 아니야. 여러분들, 일단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를 비교했을 땐요, 손상 말고는 다 작은 금액이에요. 요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요게 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자, 답은 3번이거든요. 답은 3번인데, 자, 요거 첫 줄부터 좀 보자. 회계기간 중에 재고자산의 취득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 이게 뭐야? 인플레이션. 맞죠? 인플레이션이 이때요.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 재고 수량보다 같거나 증가하는 경우, 즉 기만이 커졌다는 얘기지. 커졌다면 선입선출법하의 기말 재고 자산은 가중평균법 기말 재고 자산보다 더 적게 계상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 얘기 했었잖아. 인플레이션 시에는요. 기말 재고 자산의 크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 니은, 디귿, 순이라고. 맞죠? 그러면 가장 큰 게 어디야? 선입. 그 다음에 이동, 총, 후입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선입선출법이 더 커야 돼. 더 적으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여기 봅시다. 자, 인플레이션 시에요. 4번. 자, 취득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3번하고는 동일한 조건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당기순이익은요. 더 크게 선입선출법이 더 크게 계산된다라고 했는데, 자, 봐봐. 여기서 인플레이션 시의 매출원가의 크기는요. 제가 기억, 니은, 디귿의 역순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후입, 총, 이동, 선입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여기요. 매출원가가 이렇게 되니까 당기순이익은 반대가 되겠지, 다시. 이렇게 쓸게요. 비용이 커짐으로써 이익은 감소할 테니까. 그러면 선입이 크다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4번이.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2번 잠깐만 읽어봐. 자, 요거 얘기해 볼게요. 재고자산에 대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은 동일 용도나 성격을 지닌 재고자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요거의 함정 문구로 많이 나오는 게 요 문구가 나와. 이러면 틀린 문장인데요.
과세 방식이나 지역이 달라지면 별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야. 서울에 있는 원재료하고요. 부산에 있는 원재료하고 같은 방법 써야 돼요. 원재료니까. 아시겠나요? 서울에 있다고 얘는 이동평균법, 부산에 있다고 얘는 총평균법. 이게 안 된다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같은 함정을 되게 많이 해. 그럴듯하거든. 근데 그럴듯한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 이게 돼? 이거 생각해보자. 이게 되는지 생각해봐. 서울에 있는 건물은요, 유형자산을 구분해요.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부산에 있는 건물은요, 재고자산을 구분해요. 부산에 있으니까. 이게 되냐고. 안 되잖아. 서울에 있는 건물이건 부산에 있는 건물이건 둘 다 유형자산이야. 똑같다고. 서울에 있는 원재료건 부산에 있는 원재료건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볼게요. 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 자, 여기 밑줄 쳐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잔액. 평가 손실금액 묻는 거예요. 자, 요거 얘기 좀 해보자. 자, 요거 우리 요렇게 가볼게요. 자, 우리 장부상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요, 저 몇 개가 있다고 얘기했어? 100개가 있고 200원짜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총 2만원짜리가 있는 거야. 근데 실제 재고 자산을 세보니까, 자, 지금 얼마를 팔 수 있대요? 실사를 해보니까 90개만 팔 수 있대. 200원짜리를. 그러면 18,000원. 이렇게 되고, 요 사이를 우린 뭐라고 그러지? 감모 손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실제 시가 기준으로요. 예를 보니까 90개를 갖고 있는데, 자, 시가는요. 시가를 다른 말로 우리는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얘기하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해? 판매 금액에서 이렇게 뺀 금액으로 구하잖아. 맞죠? 그러면 얘 얼마야? 160원에서 10원. 이렇게 빼면 150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150원짜리가 된다는 거야. 팔아봤자 150원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면 얘가 13,500원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러면 요 차익이 뭐예요? 요게 평가손실 4,500원이고요. 얘를 분개를 할 때는 이렇게 분개를 해서 그래. 차변에 평가손실 4,500원, 이변에 평가충당금 4,5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가충당금은 잔액을 물어본 거야. 아시겠나요? 다 촬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필기 굳이 안 해도 돼. 요거 그냥 나중에 영상 보고 스크린 캡처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집중해서 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 별표. 자, 감가상각 그래. 정보보조금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얘기해 볼게. 자, 정보보조금은요,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자산 차감법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정보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이연수익법이잖아. 맞죠? 두 개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기업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된다라고 써져 있는 4번도 맞는 말이지. 내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자, 답은 2번이거든요. 답은 2번인데 정보보조금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동보조금의 자산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어야지. 우리 봤잖아. 100만원짜리 중에 40만원을 정부가 지원했어. 맞죠? 그러면 우린 60만원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했었잖아. 원래는 100만원에 대해서 감가상각했어야 되는데. 그럼 감가상각비가 원래 20만원짜리가 12만원을 줄어든 거지.
괜찮아. 괜찮아. 나는 참을성이 있거든요. 자, 봐봐. 원래는 얼마 있어야 돼? 이거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20만 원의 감가상각을 했어야죠. 근데 자산 차감법 있으니까 얼마 감가상각했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감가상각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야. 감소시켜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원래 20만 원짜리 중에 8만 원을 까버렸잖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증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10번. 자, 요거 재평가 모형이죠. 자, 재평가 모형은 어떻게 회계 처리했어? 오르면 자본, 떨어지면 비용, 반대 것이당 근본도 상계죠. 그렇죠? 자, 거기서 틀린 말은 3번이죠. 그렇죠? 얘는 떨어지면 비용인데 기타 포괄손으로 처리하진 않잖아. 그렇죠? 얘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틀렸으면은 반성하자. 반성하자. 진짜. 이거는 저희 교재에서도 풀어봤던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가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원래 10만원짜리 기계장치였어요. 근데 얘가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요. 자, 원가 모형을 적용하면서 정액법으로 생각한대요. 그렇죠? 여기 자료가 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그러면 얘를 생각하면은 천년도에는 2만 원이 상각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가 8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8만 원 되고 원래 정상적으로 상각이 됐다면 얘가 2만 원이 더 상각돼서 6만 원이 됐어야 돼. 근데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X1년도 말에 얘가 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됐대? 4만 원이 됐대. 맞죠?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4만 원까지. 맞죠? 그래서 요만큼의 손상차손을 인식을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 상각, 평가, 손상 중에 손상까지 했으니까 X1년도는 끝.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상각부터 해야지. 얘부터 상각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남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 동안. 그러면 자, 남은 금액 4만 원이고요. 잔존가치 없고요. 남은 내용연수는 1년 썼으니까 4년 남았죠. 그럼 만 원이 상각돼서 이 금액이 3만 원이 되죠. 근데 얘를 우리가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어디까지 고쳤다고? 8만 원까지 고쳤다고. 그러면 손상차손 회복이 되는, 즉 환입이 되는 금액은 여기까지겠죠. 아니죠. 어디까지만 가능하다고? 여기까지만. 기존에 정상적으로 생각됐던 금액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할 수 있는 거 3만 원이지.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고르실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건 우리 꽤 많이 했었어. 꽤. 아시겠죠? 자, 다음에 12번. 자, X1년 지금 주식회사 3일은 새로운 항공기 엔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R&D 비용으로요. 총 120억을 지출하였다. 자, 이 중 연구 단계 지출액은 70억. 그러면 정리하자. 70억이고요. 나머지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대요. 그럼 개발 단계 지출액은 50억이죠. 자, 그 중에 상기 개발 단계 지출된 비용 중에 30억은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0억은 충족을 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얘는요. 언제부터 쓸 수 있냐면 X2년도부터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X1년도에 비용 처리해야 될 금액. 자, 그러면 얘 비용 처리되죠. 연구 단계 지출액. 그 다음에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 단계 지출액도 비용 처리되죠. 그리고 원래 얘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비요. 얘는 X2년도부터 사용하는 거니까 X2년도에 구하면 되는 거겠죠. X1년도엔 비용 처리될 게 없죠. 그러면 요것과 요거 합계 100억.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요거는 답만 찍고 갈게요. 답은요, 3번인데요. 나머지 문구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데, 3번.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상각기간, 상각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회계 추정의 변경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추정의 변경을 볼 때 감가상각 방법 변경된 거 막 문제 풀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맞는데 요게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면 전진법 쓰죠. 소급 적용을 안 해요. 여기가 틀린 거야. 이게 틀렸다고. 전진 적용이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회계 추정의 변경 생각해봐. 회계 처리 방법은 전진법 썼었어요. 단기 초부터 변경한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응. 자, 다음 14번. 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잔여 내용연수 동안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 어디가 틀렸을까? 여기가 틀린 거야. 자, 투자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이 됐을 땐요, 감가상각하지 않죠. 그렇죠? 평가하고 손상만 인식하잖아. 상각 자체를 안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부동산이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요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유형별로야.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모형 쓰고, 뭐 땅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가 모형 쓰고, 이게 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투자부동산 분류 전체를 같이 가는 거야. 유형별로 쓰는 게 아니라. 분류 전체예요. 분류 전체. 그러니까 우리 투자부동산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공정가치 모형 쓰고 토지는 원가 모형 쓰고, 이게 안 된다고. 토지 건물 모두 공정가치 아니면 원가 모형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유형별로란 말이 틀렸어요. 유형별로란 말이.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거는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얘 당기손익에 반영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이거든요. 자, 투자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어 자가 사용을 한대요. 이게 뭐야? 이제 내가 쓴다는 거 아니야. 내가 쓰는 게 뭐예요? 유형자산. 그러면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서 바꾸는 거. 얘를 계정대체라고 얘기한다고는 했었지, 내가. 그렇죠? 요 정도만 알아두시자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이거 아직도 안 바뀌어서 여러분들 강의 못해요. 못해요. 안 나올 거야.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만 나올 거야. 아시겠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에는 이렇게 말로써 나올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계정대체라는 거는 의미는 알고 계시잖아. 목적이 바뀌어서 계정의 분류를 바꾸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별표. 자,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뭐 아무것도 따질 거 없어. 아무것도 따질 거 없고요.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 금융자산의 제거에 경제적 실질 판단 요소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다 밑줄쳐놔. 경제적 실질. 경제적 실질이라는 게 뭐야? 실제야, 실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 넘겨줬나 안 넘겨줬나를 판단할 때는요, 법률적 요소는 아무것도 고려가 안 돼.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을 따질 때는 법률적 요소는 아무것도 고려가 안 된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법률하고 실제하고 다르게 돌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리스. 차이 법적 소유권은 리스 제공자가 있다니까? 아니, 리스 제공자가 있다니까? 근데 그 차량의 실제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고. 이거잖아. 법률적 요소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답 1번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내가 만든 카드가 있어요. 내가 만든 카드인데 내가 내 딸한테 그걸 줘요. 그럼 실질적 소유권은 누가 있는 거야? 내 딸이 있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내 명의여도 소용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명의나 법률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상각공과를 공정가치로 취득했대요. 이자 수익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자, X2년도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요런 금융자산을 사온 거지. 그러면 요거 현금으로 그려보면요. 여기가 X1년 초라면 X1년 말, X2년 말 요렇게 있었을 때, 자, 요거 액면 금액의 5%만큼 이자를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10,000원씩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원금으로 액면 금액으로 총 200,000원 받을 거. 그러면 요것을 현재 가치 해야죠. 뭘로? 시장 이자율로, 시장 이자 유효 이자율로 우리가 현재 가치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 현재 가치 하면요, 이 금액이 18930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삼각해 줘야지. 자, 첫째 년도는 나 189301의 시장 이자율만큼 이자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가 15144. 근데 실제로 받은 건 10,000원 받는 거죠. 그쵸? 그럼 얘를 분계를 토대로 삼각을 시켜주면 우리 액면금, 그 장부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94445 이렇게 되죠. 그러면 194445에 나는 8%만큼 또 이자를 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에 8% 1556 정도 받고 싶어 하고 10,000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추 얘가 200,000원을 맞춰준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묻는 건 X2년도에 이자 수익이니까 요거 묻는 거죠. 그렇죠? 답은 3번.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17번이요. 자, 금융구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거 좀 어려우셨을 거야. 자, 근데 하나 일단 말씀드릴게요. 1번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금융부채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외상매입금. 돈 줘야 되잖아. 맞죠? 금융부채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3번 상환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미래 시점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요, 여기다 밑줄 쳐보자.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밑줄 치시고요, 뒤쪽으로 가셔서요,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이거 무슨 소리야? 무조건 돈 갚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내 빚이지 뭐야. 금융부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부채고요. 의무적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으로 해도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자본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상환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인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야. 자, 이것도 밑줄 쳐볼게. 자, 상환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요거 밑줄,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셔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이게 여러분들 사실상 똑같은 말인데요, 위랑 똑같은 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예요. 지금 위쪽은요,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 3번은 얘기해 줄게.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요거는 금융부채라며. 그러면 자, 요거를 바꿔서 얘기하자. 보유자는요, 발행자에게 요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금융부채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발행자 입장에서, 얘는 보유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금융부채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뒤집어진 얘기라고. 뒤집어진 얘기. 어느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느냐의 차이인 거라고요. 발행자는 돈을 갚아야 돼요. 왜냐면 이만큼 주식을 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보유자는 이제 주식 줄 테니까 내 돈 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 둘 다 금융부채야.
돈 갚아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답은요 2번이에요. 자, 자기 지분 상품은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비파생 상품은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잠깐만 본선을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금융상품이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 여기. 자, 읽어보셨나요? 자, 얘기해볼게. 봐봐. 지금 우리가 책에서 나온 건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요거 얘기하는 건데, 책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거는, 자, 볼게요.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변동 가능한 수량의 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성 의무가 없는 비파생 금융상품. 자, 다시 가보자. 자, 기업의 지분, 여기다. 자기 지분 상품을 결제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량이 변동 가능한, 그 다음에 확정 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 확정 금액에 현금 등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결제 방법 외의 방법이야. 응? 응? 그래서 자, 여기 보면요, 인도할 계약상이 일단 두 가지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변동 가능한 요까지 맞아요. 그렇죠? 근데 확정 수량을 주거나 그 방법 외의 수량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요게 틀렸어. 여러분들 이거 봐봐. 여기 제가 앞에 보여준 게요, 요렇게 한 계약으로서 항상 의무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빚이지. 맞죠? 그래서 변동 가능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요거 보시면 또 맞는 방법처럼 보여요. 근데 의무가 없으면은 애당초 부채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요거 말씀드릴게요.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는 건요, 요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 부채는 어떻게든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자본은요, 혹시나 갚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의무라는 게 따라다녀. 의무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의무 없는 부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본밖에 없다고. 혹시나 안 갚을 수도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 17번 얘기했고요. 자, 18번. 자, 전환사채 발행 금액이 300만 원이고요. 전환사채 발행 요건에 동일한 요건에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채의 가치가 250만 원일 때, 자, 발행 금액으로 250만 원은 기억이고, 그 다음에 전환권 가치 50만 원은 니은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은 뭐예요? 부채죠.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근데
자, 나머지 50만 원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받은 내가 꼬신 금액이었지. 얘는 전환권 대가로서 자본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1번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 자, 사채 발행가액 물어봤어요. 자, 요거 우리 기대 현금으로 그려보면요. 여기 3년인데. 3년이니까. 자, 우리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이 있었을 때, 자, 우리 액면 금액은 5천만 원인데 이자는 10% 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액면 금액은요 5천만 원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얘를 현재 가치로 땡겨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이때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예요? 8%지. 그러면 8%의 현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지금 3년 현가 계수는 요만큼, 그 다음에 3년 연금 현가 계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너 2.5 2.5771 플러스 자 5천만 원 곱하기 0.79383 이렇게 하면은 이 금액이 2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자, 그다음에 20번 충당부채로 회계 처리, 충당부채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요거 답은요. 2번이죠. 현재 가치는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1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얘기해 볼게. 자, 1번 충당부채에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에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최선의 추정치여야만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불확실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불확실성 고려해야지. 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반품 충당부채요. 반품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부채를 잡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단 잡고 보자라는 거야. 불확실성은 늘 고려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충당부채란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 현재의 의무로서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출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지출 시기가 확정되면 아니 지출 시기도 불확정해요. 뭐 하나 정해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쪽에 1번처럼 불확실성 고려해야 된다고.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반품 보증 충당부채요. 그거 언제 반품될 건데? 몰라. 지출 시기 몰라. 얼마나 반품될 건데? 몰라. 얼마가 반품될지 일단 잡아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미래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 아니죠.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 자, 넘어가시고요. 자, 요거 답은요 4번이죠. 이거 틀리면 조금 실망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2번 자본거래가 각 자본의 항목에 미친 영향인데요. 자, 요거 답은요 3번이죠. 어디가 틀렸을까? 주식의 분할은요 자본금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액면 금액이 줄어들고 액면 금액 그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값은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에 23번 별표. 자, 답은 일단 3번이거든요. 네, 하나씩 좀 예시를 들어볼게. 자, 1번 정유사가 특정 지역 고객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유류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같이 고객에게 판매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의 영역에 있는 기업 간의 비화폐성 교환은요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기름을 내가 만약에 A 회사인데요 B 회사에서 기름을 잠깐 빌려와.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니? 빌려와. 빌려오는 계약이야. 이걸 수익으로 왜 인식해? 맞죠? 아니 이러지 않잖아. 제가 오늘
공부하러 왔는데 펜을 안 들고 온 거야. 옆 사람한테 펜을 빌려요. 공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빌려요. 그러면 그 나한테 펜 빌려준 사람이 아 이제 볼펜 팔았다 이렇게 생각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요거 수익으로 보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수익은 고객에게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처럼 제3자를 대신해서 받는 것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소득세, 예수금 이런 것들이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수익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 참여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지. 자, 여러분들 이거랑 헷갈리지 마.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얘기 안 했어. 경영활동이라고 얘기했지. 이 경영활동 안에는 영업활동과 영업외활동이 있는 거예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답은 3번인데요. 자,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는 경우에도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단일 수행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둘 이상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어. 여러분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에어컨이라고. 자, 우리 에어컨을 사요. 그러면 에어컨은 인도의 의무가 생겨요. 근데 배송이나 설치도 따로따로 하기로 했잖아. 맞죠? 그럼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서 계약했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복수의 계약이 있었을 때 요거를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수행 의무가 달라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4번. 주식회사 3일은요. 주식회사 반품에 7,500만 원, 원가 2,500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하고요. 1년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대요. 근데 인도일 현재 원가 500만 원의 제품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반품 회수권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기존 거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 거래 붕괴를 하면요. 이렇게 되죠. 차변에 뭐 현금등 7,500, 저 단위 100만 달러 쓸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매출 7,500 이렇게 하면서 요것에 대해서 매출원가도 잡아줘야지. 2,500, 2,500 맞죠? 자, 근데 그 중에 반품이 예상되는 게 지금 원가가 얼마래요? 500만 원 예상이 된대. 요 중에 요만큼이 예상이 된다는 거야. 몇 퍼센트야? 20%죠. 맞죠? 자, 그러면 20%의 매출은 취소시켜줘야죠. 이거 20%는 몇이야? 1,5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충당부채가 나오는 거지. 충당부채, 환불부채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가 관련된 매출원가도 취소시켜줘야죠. 500만 원. 그리고 요게 뭐라고 적는다고? 회수권 자산 500만 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맞죠? 회수권 자산은 500밖에 없으니까 이해가시죠? 응. 자, 그 다음에 24번이요. 자, 계약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 자,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봐봐. 우리가 그 심화 강의에서 그걸 배웠어요. 우리 누적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고? 총액에서 총액 뺀 다음에 진행률 곱하는 거였죠. 맞죠? 자, 그럼 우선 진행률부터 구해볼게. 자, 진행률 구해보면요. 얘는 여기다 좀 쓰자.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 그러면 여태껏 쓴 돈은 6천만 원. 총 예상원가는 1억 5천. 그러면 얘가 40%. 그 다음에 X 2년 돈은요. 여태껏 쓴 돈은 두 개 합친 금액이죠. 그래서 112 그리고 1,600만 원 하니까 여기 몇 퍼센트야?
얘가 70%, 그 다음에 여기 뭐 100% 나오겠죠. 자, 여태껏 쓴 돈은 1억 6,500, 그 다음에 총예상원가도 1억 6,500 해서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 절약하시기 위해서는요, 바로 누적 원가를 구하세요. 아니, 누적 이익을. 자, 누적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고? 우리 어제 봤잖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계약 금액이 1억 7천이에요. 근데 총 예상 원가는 1억 5천이지. 여기에 40%다라고 어제 봤었잖아요.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누적이 좀 아래다 쓸게요. X1년도는 우리가 받는 계약 금액에서 총 예상 원가 빼고요. 이게 40% 이렇게 하면은 2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X2년도는요. 자, 우리 총 예상 원가는 총 수익 금액, 즉 총 계약 금액은요. 1억 7천에서 여태껏 쓰는 여태껏이 아니라 총 예상 원가는 1억 6천이니까 여기에 70% 그러면 얘가 7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맞나 근데? 800이네. 이거 좀 틀렸네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X3년도는요. 얘는 1억 7천에서 1억 6,500이죠. 총 예상 원가는 거기에 곱하기 100% 하니까 50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잖아. 얘가 얘로 돼야 돼. 이게 X1년도 수익이에요. 여기서 0에서 여기로 오는 게 X1년도 수익.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X2년도 수익이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X3년도의 수익, 즉 이익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X1년도에 단기 발생 이익은요 800이죠. 그 다음에 X2년도에 단기 발생 이익은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X3년도는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란 뜻이 뭐야? 손실 보고 있다는 거죠. 답은요 2번. 이렇게 고르실 수 있는 거야. 아니 우리 생각해봐. 우리 뭐라고 그랬어? 단기 발생 뭐뭐는요 전기 누적 뭐뭐에서 단기 누적 뭐뭐에서 전기 누적 뭐뭐 빼는 거였지.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가보면요. 자, X1년도에 단기 발생 이익을 구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죠. 단기 누적 이익에서 전기 누적 이익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단기 누적 이익에서 전기 누적 이익 빼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단기 누적 이익에서 전기 누적 이익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도 우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올바른 용어 고르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자, 일단 이거 생각해봐. 이거 6글자로 줄여봐. 이거 뭐야? 누적 발생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4글자로 줄이면 여러분들 좀 누적 수익이에요. 아시겠나요? 누적 수익이에요. 누적 수익이 진행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거 뭐야? 미성공사이자 계약자산이죠. 맞죠? 그래서 요 용어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됐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이요. 자, 당기손익을, 이거 틀리면 진짜 혼낸다. 이건 아예 프린트 안 받다는 거야. 뭐야? 답 4번이죠. 그렇죠? 보험수리적 손익은, 왜 자꾸 넘어가냐. 자, 보험수리적 손익은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는 항목이었지. 맞죠? 자, 그 다음에 28번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문제 한번 쭉 읽어봐.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다 읽어보셨나요?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 한 문구 한 문구 읽으면 되게 힘든 문구거든? 근데 일단 답은 2번이야. 답은 2번이야. 자, 왜? 이거 보고 판단하셨어야 돼요. 이게 뭐니? 시가평가 한다는 소리야. 자,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야? 지분상품이잖아. 자본은 시가평가 안 한다고 얘기했죠. 맞죠? 자, 여러분들 이거 주식결정이란 말이야. 주식결정은 우리가 들었던 예시가 이거였잖아요. 150원짜리 예시로 쭉 들었었잖아. 맞지? 150원 100명한테 100개씩 준다. 3년 근무 조건으로. 그러면서 150원 쭉 썼었죠. 매년 말마다 공정가치 변동분 반영 안 해줬었다고. 그냥 150원을 쭉 갔지. 이 공정가치 변동분을 반영시킨 건 현금결정이지. 부채니까. 걔는 시가평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문구는 다 맞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지금 일시적 차이를 물어봤죠? 자, 우리 일시적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유보. 맞죠? 그럼 유보로 세무조정 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감가상각비. 맞죠? 이건 법인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이렇게 기초법인세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었어? 기초권은 없애주자. 간단하게 쓸게요. 그 다음에 단기 거 만들어주자 라고 얘기했었잖아. 맞죠? 그러면 일단 기업부터 분개해보면 차변에 단기 법인세가 나오는데 이 법인세 우리 아직 안 냈잖아. 미지급 법인세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니은에는 기초 법인세 부채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 부채 없애줘야지. 그러면 부채 없어지면 차변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X년도 말 보니까 단기 법인세 자산이 생겼네요. 그렇죠? 그럼 얘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지금 대차 간의 차이가 나잖아. 이 대차 간의 차이가 나는 게 뭐라고? 법인세 비용이라고. 그러면 얘가 180만원?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수가 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31번. 자, 주식회사 3일은요, 유형자산 측정 기준에서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였다. 자, 뭐야, 이거?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왔다 갔다 거리는 거.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그렇죠. 네 가지 있었지. 회계 정책의 변경. 뭐 있었어?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변경하는 거. 유무형 자산의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의 원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그 다음에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인데 보다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때는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봤었지. 맞죠? 자, 그 다음에 32번. 자, 기본주당 순이익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기본주당 순이익은요, 우리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당기순이익부터 찾아보면 당기순이익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금 찾아보니까 우선주 배당금 가장 마지막에 나와있죠. 2천만 원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 수만 구하면 되지.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1월 1일날 기초 주식이요. 지금 5만 주가 있죠. 얘는 12개월 다 썼으니까 12분의 12 플러스, 자, 유상증자가 있어요. 15,000주가. 근데 언제 발행됐어? 얘가 4월 달에 발행이 됐으니까 9개월치가 발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 더하면요 612 50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요 이렇게 되죠. 당기순이,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금 2천만 원, 그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이렇게 하면은 5천원 딱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33번이요. 자, 우리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따질 때는요, 원칙적으로 지분율이 20% 이상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근데 20%가 안 돼도 우리가 그 실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죠? 자, 그게 뭐뭐 있었어? 의사결정기구나 정책결정기구인 이사회, 주주총회, 사원총회에 참여할 수 있을 때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수적 기술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경영진 간의 상호 교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까지만 일단 얘기해보자. 그 다음에 요 20%를 따질 때는요, 우선주나 매각 예정 주식이나 혹은 그 의결권이 제한된 거는 제외시켰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 다 포함하면 답은요 4번이죠. 그렇죠? 이건 책에도 나오는 문제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하나씩 쫓아가 볼게요. 자, X1년 1월 1일에 주식회사 3일은요, 주식회사 용산의 주식을 30%를 70만 원에 취득했대요. 그러면 자, 취득시 70만 원이죠. 이렇게 될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영어권은 관투 주식에서 빼주는 거 아니야. 별도로 그냥 기재하는 것 뿐이야.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총 포괄 이익은요, 지금 50만 원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보유시 때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야. 당기순이익 및 기타 포괄 손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거는 그 중에 20%내 거예요. 근데 아직 돈 못 받았으니까 주식에 얹어놓죠. 그래서 30%내 거야. 그러면 12만원. 지분법이 예, 당기손익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 기타 포괄 손익은요. 얘는 10만원 중에 30%내 거잖아. 그럼 관투 주식 3만원만. 그 다음에 얘는 기타 포괄 손익 처리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계정 명칭은 똑같다. 근데 처리되는 이익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지면은 70만원에서 우리가 15만원이 더해지니까 8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35번이요. 화폐성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은, 자, 요거 답은요. 답만 찍고 갈게요. 요거 3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6번. 파생상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3번이죠. 그렇죠? 자,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처리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37번. 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자, 문제 읽어보셨나요? 자, 지금 우리는요,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물어봤죠. 자, 지금 우리 어떤 입장이야? 리스? 그러니까 리스 제공자냐 이용자냐 묻는 거야. 리스 이용자 입장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리스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에서 파악해야 될 건 요거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는 거야. 요거 뭐야?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미반환 조건이에요. 우리 반환 조건과 미반환 조건의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 달라졌었잖아. 반환 조건일 때는 리스 기간 동안 생각을 했고요. 미반환 조건일 때는 내용 연수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거 파악하셔야 되고, 여기서 리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리스를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요. 5년인가? 3년이죠. 리스를 X 1년 초, X 1년 말, X 2년 말, X 3년 말 이렇게 있었을 때 20만원씩 요렇게 우리가 주기로 한 거지. 그렇죠? 제가 뭐 괄호 표시는 안 했지만 이렇게 주기로 한 거잖아. 자, 그러면 요거요. 얘를 땡겨줘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지금 내재이자율을 아예 줬네요. 10%라고. 그러면 요걸로 구하면 되지. 이렇게 구해보면 자, 이 금액이 49737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 여기 좀 아래다 할게요. 자, 분개해보면요. 차면에 리스 자산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리스 부채가 되는 거지. 맞죠? 여기까지만 보면.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게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5만원을 부담했대. 이게 뭐야? 개설 직접 원가이기 때문에 얘 취득부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5만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리스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 자산은요. 요거 합친 5433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감가상각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정액법으로 생각하고요. 잔존가치 0이래요. 그러면 얘는 미반환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0 곱하기 내용연수로 생각해야 되니까 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 금액이 109474 이렇게 해서 아이고 4가 2개 들어갔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거다 라는 거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된 건데 취득부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38번이요.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요거. 자, 답은 1번이죠. 그쵸? 지분 상품을 취득하는 거야. 요거 뭐야? 투자활동이야, 투자활동. 아시겠죠? 지분 상품 발행하면 재무활동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39번이요. 39번 요거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물어봤죠? 그러면 자, 당기순이익에서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더해줘야 될 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죠. 그러면 그것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지. 맞죠? 그 다음에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이요. 무슨 평가손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나오는 거 없잖아. 그러면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다른 활동과 관련 있는 다른 활동과 관련 있는 비용들이요. 그렇죠? 손실 같은 거 뭐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었지. 그럼 걔는 더해줘야죠. 그 다음에 다른 활동과 관련 있는 이익 같은 거요. 걔는 빼줘야 되는데 그거 나온 거 없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는 더해줬어야죠. 자, 지금 자산의 감소가 얼만큼 있어? 이게 15,000원 있는 거죠. 매출채권의 감소가 있잖아. 그 다음에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를 봤더니
그러니까 10,000원, 그 다음에 22,000원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쭉 계산해 보면요. 답은요. 37,300원 이렇게 나오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건 양식 그대로 다시 한번 보셨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틀렸으면 옆에다 양식 적어 놨어야 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X인년도에 현금흐름표의 이자 수취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현금 금액 얼마냐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라고? 분기하라고. 자, 이렇게 차대변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기억 자료부터 먼저 입력해 볼게. 자, 기억은요. 미수이자가 기초 대비 기말 10,000원이 늘었죠. 아니죠. 10,000원이 줄었지. 야, 여기가 기초야. 잘 봐야 돼. 그렇죠? 10,000원이 줄었으니까 자, 미수이자는요.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다음에 선수이자 부채죠. 자, 얘는 기초 대비 기말 늘었죠. 그러니까 부채 증가니까 대변 쪽에 이렇게 적어줘야지. 그 다음에 자, 포괄손익계산서 자료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얘는요. 이건 쓸데없는 자료다. 손익계산서는 기간이야.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그대로 적어주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자 수익은요. 20만 원이 발생한 거지. 그러면 얘 이렇게 빈자리 뭐로 메꾸라고? 다 현금으로 메꾸라고. 이렇게 돼서 자, 현금 유입액은요. 23만 원이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명액의 문제 이렇게 좀 풀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명에게 쭉 가보도록 할게요.